여기 주식 투자를 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철수는 투자 감각이 뛰어났는데요. 무려 연평균 29.15%의 수익률, 1억을 단 9년 만에 10억으로 만들었죠. 반면 영희는 좀 달랐는데요. 중간중간 마이너스 5%에서 10% 정도 작은 손실이 몇 번 있었지만 10년간 총 약 5배, 연평균 17.46%로 준수한 성과를 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철수는 주저앉아 울고 있고 영희는 신나하는 표정입니다. 왜 이런 걸까요? 알고 보니 철수는 마지막 10년 차에 주식이 반토막 나서 10억이 5억으로 쪼그라든 것이었는데요. 결국 최종 연복리 수익률 17.46%를 얻게 되어 우라가 터진 거였죠. 영희는 급락장이 왔는데도 계좌가 크게 흔들리지 않았고 안정적으로 오르는 포트를 보니 이렇게라면 앞으로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겠다 라며 기쁜 마음이 든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영희처럼 주식 투자해야 된다 혹은 내 투자는 영희처럼 우상향할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영희를 꿈꾸면서도 철수 같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주식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폭락장이 아닌데요. 오히려 현금이 바닥난 상태에서 하락을 맞이하는 게 위기의 순간인 거죠. 이전 코스피 역사의 영상에서 보셨듯이 시장이 끊임없이 오를 것 같을 때 수많은 개미들은 결국 대세 하락장에 무너졌었습니다. 철수처럼 실력이 부족하지 않았더라도 방어할 현금이 없었기 때문이죠. 시중에는 좋은 종목을 어떻게 고르고 타이밍은 언제인지에 대한 말은 많지만 정작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입니다. 많은 분들이 리스크의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에서 주식 투자를 그냥 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이번 영상은 왜 자산 관리가 필요한지, 손실은 어떻게 줄이는지, 그리고 현금으로 리스크를 줄이는 실제 방법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왜 관리가 필요한지부터 볼까요? 이전 원론상편 영상에서 주식 투자 방식은 정말 다양해 보이지만 큰 틀에서 세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고 했었는데요. 기업의 가치에 따라 투자하는 가치 투자, 가격, 거래량, 이슈, 수급 등을 파악하고 차트 매매에 집중하는 기술적 분석, 정해진 기대 수익률을 높이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포트폴리오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가치와 기술적 분석은 내가 시장을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매매한다면 시장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보니까 이 종목이 오를 것 같은데 지금 사자, 아니야 떨어질 것 같은데 팔자 라는 식으로 투자자가 직접 분석, 판단,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액티브 투자라고 불리죠. 반면 포트폴리오 투자자는 생각 자체가 꽤 다른데요. 너희들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예측하는 거 의미 없어. 해봤자 결국 시장 평균 수익률로 수렴하거나 그보다 못하다더라. 그럴 바엔 위험을 최소화하는 분산 투자와 같은 자산 관리에 집중하자라고 주장하죠. 예를 들어 여러 종목들이 분산되어 구성되어 있는 코스피 200 지수 ETF에 투자한다든가 서로 다른 자산인 주식과 채권, 부동산으로 리스크를 분산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투자는 직접 핸들을 잡아 시장을 적극적으로 이기려 하기보다는 흘러가는 시장 흐름을 따라가며 대응하는 패시브 투자 성향을 띠게 됩니다. 큰 틀에서 보면 주식시장은 결국 사이클을 돕니다. 경기 사이클에 따라 시장 전체가 오르고 내리기도 하고 개별 기업의 주가 역시 업종 상황이나 실적에 따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사이클의 고점과 저점을 매번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어떨까요? 사실 자산 관리 같은 건 전혀 할 필요가 없겠죠. 쓸데없이 포트폴리오니 분산 투자니 하면서 수익률을 깎아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바닥에서 전 재산 몰빵하고 꼭대기에서 전부 팔아서 인생 역전하면 그만인 겁니다. 가치 투자나 기술적 분석, 우리가 흔히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은 이 고점과 저점을 알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행동이죠. 지금 주가가 기업 가치에 너무 앞서가는데 매도하자. 차트 추세가 상방으로 틀었는데 매수. 라며 저마다의 기준으로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 모든 판단 역시 결국 예측이고 확률이라는 겁니다. 수준에 따른 확률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매번 완벽하게 바닥에서 하고 꼭대기에 파는 건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마치 시장이 내 계좌만 몰래 CCTV로 지켜보는 것처럼 내가 팔면 더 오르고 내가 사면 더 떨어지는 걸 경험하기도 하죠. 그래서 투자에서 중요한 건 무조건 맞히는 능력보다 틀렸을 때도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주식시장이 장기간 우상향하는 미국 증시조차도 상승과 하락 사이클은 주기적으로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00년도 IT 버블, 08년도 금융위기처럼 하방 사이클이 통념을 넘어서 주식이 아예 반토막 나버리는 패닉장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대응할 틈도 없이 갑자기 코로나가 터져서 마이너스 35%를 맞을 수도 있는 거죠. 미증시는 금융위기 이후 약 17년간 장기 우상향했습니다. 이전 미지수 타이밍 원론화편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이 구간 내에서는 하락 사이클이 와도 적게는 마이너스 10%, 중폭으로는 마이너스 17, 경기 침체가 오면 마이너스 30% 정도로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과 하락 사이클만 있었죠. 하지만 과연 앞으로도 IT 버블이나 08년도 금융위기 수준의 반토막이 나는 패닉이 없을 거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혹여 계속 장기 우상향 추세가 이어진다 하더라도 경기 침체가 동반된 하락에 대한 대응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그동안 벌어들인 1, 2년간의 수익을 리셋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80% 손실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미국보다도 변동성과 위험이 더 높은 국내 증시에 투자한다면 더더욱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액티브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호황과 불황 사이클을 관리하는 포트폴리오 기법은 필수적으로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포트폴리오 전략에는 수익을 높이는 공격형과 손실을 줄이는 방어형 전략이 있었습니다. 제가 복리의 세계에서는 수익보다 손실을 덜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었죠. 손실을 줄이는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요? 원론화편 영상에서 손실을 줄이는 대표적인 방법 4가지를 실제 사례와 함께 살펴봤는데요. 다시 요약해보자면 첫째,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반도체, 조선, 통신, 식품업처럼 서로 다른 업종의 종목들에 나눠 투자하면 특정 기업이나 업종 하나가 흔들려도 전체 계좌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도체나 조선이 힘들 때는 통신이나 식품주 같은 방어주가 버텨주는 것처럼요. 하지만 여기에도 분명한 한계는 있습니다. 주식만 분산 투자했다고 해서 주식시장 전체가 무너질 때 동반 하락하는 손실은 완전히 피할 수 없겠죠. 그래서 둘째, 장기적으로 우상향하지만 중단기적으로 반대로 움직이는 역관계를 갖는 채권이나 금에 투자하거나 서로 상관관계가 낮은 현금과 같은 다른 자산들에 분산 투자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주식이 떨어질 때 채권이 급등하고 주식이 오를 때는 채권이 하락하는 원리를 활용해서 주식과 채권을 서로 분산 투자한다면 장기 우상향하면서도 계좌 변동성을 어느 정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주식과 채권을 단순 분산 투자해서 가지고 있기보다는 주기적으로 정해진 비율대로 비중을 계속 리밸런싱 해주면 수익과 위험을 약간 더 개선시킬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셋째, 많이 오른 건 조금 팔고 많이 떨어진 건 조금 사서 원래 비중으로 되돌려주는 거죠. 즉 총자산 100을 주식과 채권 50대 50으로 나눠 투자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식이 플러스 40%인 70으로 오르고 채권이 마이너스 40%인 30으로 떨어졌다면 주식을 고점에서 20만큼 팔고 채권을 저점에서 20만큼 매수하는 리밸런싱을 하면 다시 비중을 50대 50으로 맞출 수 있겠죠. 이때는 채권과 주식이 자리만 바뀐 것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수익은 제로이지만 주식과 채권 가격이 다시 50의 가격으로 평균 회귀해 준다면 주식은 고점에서 부분 매도되어 비중이 낮아진 상태에서 주가가 70에서 50이 된다고 해도 손실을 덜 보게 되고, 채권은 저점에서 비중이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이 30에서 50으로 오르면 수익을 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자산은 총 119로 수익이 제로에서 플러스 19%로 더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부분 고점 매도, 저점 매수를 하다가 자산들이 다시 회귀할 때 손실 위험은 줄고 수익을 약간 더 개선시킬 수 있겠죠. 하지만 리밸런싱은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 시기에는 비중을 줄이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을 깎아먹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등장한 넷째, 추세 추종과 손절 전략입니다. 대세 상승기에는 상승 추세에 맞게 그냥 비중을 태웠다가 추세가 꺾일 때쯤에 로스컷해서 탈출하는 손절 방식이 관성적으로 움직이는 주식시장에서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되겠죠. 추세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전 주가 대비 현재 가격이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여부, 이평선이나 추세대 같은 차트 기준으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내 계좌 기준 마이너스 10%면 손절처럼 손실률에 따라 손절을 정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이 손절 방식은
횡보장이나 속임수 파동에 취약할 수가 있는데요. 주가가 바닥에서 좀 올라오길래 오, 상승 추세 전환인가? 하고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박스 고점에서 다시 하락하길래 손절. 주가가 박스를 돌파해서 가는 줄 알고 들어갔더니 알고 보니 시장이 속임수에 걸려서 또 손절. 하고 나온다 등등. 이런 경우는 차트를 분석하는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종종 겪는 어려움이기도 하죠. 2013년쯤 워렌 버핏은 자신이 죽은 뒤에 아내에게 남겨질 유산 운용 방식에 대한 제안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전체 자산 중 S&P 500 인덱스 펀드의 90%를 투자하고 나머지 10%는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90대 10 배분 전략을 조언했었죠. 주식의 90%에 투자하는 꽤나 공격적인 방식이긴 하지만 손실을 줄이는 자산 배분 방식이 대부분 녹아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별 종목에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라 500 지수에 투자함으로써 분산 투자를 했었고 10%는 채권이라는 다른 자산에 투자해서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을 혼합했었고 90대 10 비중을 유지하기 위한 암묵적인 리밸런싱도 포함되어 있었죠. 보통은 주식과 채권을 6대 4로 섞어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전통적인 정석인데요. 어쨌든 워렌 버핏의 방식이든 전통적인 방식이든 분명한 한계 지점도 존재합니다. 일단 버핏의 방식은 90%가 주식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봤던 00년 IT 버블이나 08년도 금융위기 같은 패닉이 온다면 대비가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죠. 미국 경제의 신뢰와 주식시장의 장기 우상의 구조가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이긴 하지만 시장의 변동성을 버티거나 본전을 찾는 데 들어가는 시간을 인내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 성과를 보면 버핏의 방식은 S&P 500 지수에 100% 투자한 것처럼 하락 변동성에 대한 해지가 잘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채권의 비중이 높은 전통적인 방식도 주식과 채권의 상관관계가 무너진 오늘날 같은 시기에는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2020년 코로나 시기까지만 해도 과거의 장기 채권은 초장기적으로 우상향하면서도 주식이 급락할 때는 반대로 튀어오르면서 방어 역할을 톡톡히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인플레이션과 미국 정부의 재정 불안, 중립금리의 상승이 구조적으로 해소되지 못하다 보니 이후 5년간 장기 채권은 대폭락과 함께 계속 바닥을 기고 있는 중이죠. 게다가 주식이 떨어지면 같이 하락하는 문제까지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전통적인 포트폴리오는 채권 때문에 수익을 저해하고 미지수가 계속 상승하다 보니 성과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산 투자, 상관관계, 리밸런싱, 손절 모두 훌륭한 방어 전략이지만 각각의 한계가 있고 투자의 정석이라고 여겨졌던 주식 채권 분산 방식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과연 대안이 있을까요? 이 문제를 가장 쉽게 누구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건 그냥 현금 비중을 섞는 겁니다. 현금 비중이라고 하면 실제 현금을 들 수도 있지만 재테크 관점에서 현금은 현금성 채권을 의미합니다. 워렌의 90대 10 전략에서 사실 미국채 부분은 1년 이하의 단기 국채를 보유한다는 의미인데요. 이건 사실상 현금 보유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품 구조가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흔히 재테크를 하면서 드는 단기 투자형 펀드 MMF나 CMA 같이 입출금이 자유로운 파킹 통장과 같은 단기 금융 상품, 보다 쉽게는 은행 예금과 같은 현금성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한 것으로 얼추 비슷하게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들었다면 은행이 망하지 않는 이상 만기가 되면 정해진 원리금을 돌려받는 것과 비슷하게 이런 1년 미만의 현금성 자산들은 수익은 낮지만 만기가 짧기 때문에 금리 변동이나 위험에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이자를 계속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온 이자를 계속 재투자한다면 미국 1년 미만의 국채에 투자하는 ETF인 SHV처럼 현금성 자산들의 누적 성과는 계속 안정적으로 우상향하게 됩니다. 물론 미국의 과거 제로금리 시기에는 수익이 거의 없는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현금성 자산은 아무리 떨어진다고 해도 최대 손실률인 MDD는 지금까지 마이너스 0.3% 수준이었습니다. 아까 차트로 봤던 장기국채의 변동성과 5년 기간의 채권 학살기에 비해서 상당히 안정적이죠. 그리고 최근 고금리 시기에는 최대 연 5%, 금리가 인하된 최근 시기에는 3.9%로 괜찮은 수익을 보여주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투자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른 자산과의 분산 투자가 필요합니다. 전통적으로 방어 역할을 해주는 장기 채권의 역할은 무너졌고, 안정적이라 여겨지는 부동산이나 금도 때에 따라서는 주식과 같이 하락해서 생각보다 방어 역할을 해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반면 현금은 어떤 자산과도 포트폴리오를 짠다고 해도 상관관계가 낮고 일관되게 장기 우상향하는 자산이다 보니 리스크를 얼마든지 분산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또 환금성도 좋고 누구나 가장 쉽게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접근성도 좋습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을 활용한다면 어떤 자산을 투자하든 변동성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50% 가까이 맞은 금융위기 손실도 한 자릿수로 얼마든지 떨어뜨릴 수 있죠. 변동성은 예상되는 변동성 분해, 내 목표 변동성으로 나눈 만큼의 비중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 원하는 만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이너스 50%의 하락이 예상되는데 손실을 마이너스 1%로 줄이고 싶다면 50%분의 1%로 50분의 1만 주식 투자하면 되는 거고, 마이너스 25%로 줄이고 싶다면 50%분의 25%로 2분의 1만 주식 투자하면 되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그냥 현금 비중만큼 손실이 줄어든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손실을 반만 줄이고 싶으면 현금 반을 들고 10분의 1만큼 줄이고 싶으면 90%의 현금을 들면 되는 겁니다. 이 원리와 함께 매월 리밸런싱만 가미해준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나 쉽게 은행 예금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얻으면서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도 있죠. 아까 봤던 워렌 버핏의 포트는 주식 9대 현금 1로 100%와 가까운 공격적인 포트폴리오였지만 이걸 역으로 주식 1대 현금 9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포트에 현금을 추가하거나 비중을 높일수록 내 자산의 변동성은 줄어듭니다. S&P 500을 100%에 투자한 것보다 50%에 투자한 게 더 안정적이고 10%만 넣고 90%를 현금성 자산에 넣으면 은행 예금처럼 안정적이고 큰 변동 없이 평평해지죠. 현금성 자산 단독으로는 연평균 2.5%를 벌 때 주식을 10%로 넣은 리밸런싱 포트는 3.41%로 더 벌면서 최종 자산 격차는 0.33배 더 많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현금을 상당한 비중으로 추가해서 매월 리밸런싱 해준다면 계속 하락만 하는 비자 없는 종목만 안 들어간다면 어떤 주식을 해도 안정적이면서 은행 예금 이상의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빅테크 중에 변동성이 가장 높은 테슬라 주식을 위험을 2배로 더 키운 레버리지 ETF인 TSLL로 해도 수익은 더 높아지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최대 손실률인 MDD는 S&P 때보다 더 높아지긴 했지만 마이너스 7.13%라는 한 자릿수밖에 안 되면서 수익은 플러스 11.34%가 나오게 됩니다. 보수적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투자 성과이죠. 일반 주식은 기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그래도 깨림직하다 하시면 미지수 3배의 레버리지인 TQQ 속스를 6%로 하셔도 안정성은 높으면서 은행 예금보다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직도 주변에 예적금만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혹 내 친구도 그런다면 쥐꼬리만한 금리에 목을 매기보다는 이 방식을 소개시켜주면 좋겠죠. 어쨌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아무리 위험이 높더라도 관리된 위험은 더 이상 위험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수익만 보고 덤벼들었다가 손실이 돌이킬 수 없이 커져버려서 손절을 잘 못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현금 비중으로 리스크를 관리시켜 놓으면 손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더라도 손실이 적기 때문에 부담 없이 할 수 있겠죠. 혹여 투자한 자산이 휴지 조각되더라도 비중이 적기 때문에 타격은 적을 겁니다. 둘째, 재테크는 결국 내가 위험을 얼마나 감수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느냐의 손익비 싸움입니다. 매 선택의 순간 내가 위험을 얼만큼 열고 수익을 얻어갈 것인가, 내 성향에 따라, 시황에 따라, 그 자산이 가진 고유의 리스크에 따라 조절해가면서 가야 되겠죠. 공격적이고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현금성 자산 보유가 미치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아, 더 먹을 수 있는데 괜히 현금 보유해서 덜 먹었는데 계속 가만히 있기보다는 뭐라도 사놔야 좀 더 효율적인 거 아닌가? 라면서 손가락이 근질근질해서 견디기 어려운 분들이 꽤 있죠. 그럼 발상의 전환을 해보면 어떨까요? 현금 보유는 내가 기회를 매수한 것이라고요. 주식은 계속 끊임없이 오르기만 하는 자산이 아닙니다.
미증시 월봉 차트에서 보셨듯이 시장은 가끔 중간에 폭락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저는 평소 미지수 3배 레버리지인 TQQ 속스를 매매할 때 대세 상승장 중후반부터는 아무리 공격적으로 운용해도 현금 50% 이상은 꼭 보유하는 편인데요. 레버리지 상품의 위험성을 관리하는 차원이면서도 시장이 떨어지면 저점에서 주식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이죠. 그리고 패닉장이 오면 과감하게 몰빵하기 위해서 현금을 일부러 대기시켜 놓습니다. 이전 누구나 부자 TQ 속슬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패닉장에서 몰빵하면 안전하게 로또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투자 수단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경기 우려로 나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23.14% 하락했다면 단순 바이앤홀드는 본전 찾는 데만 최소 몇 달을 걸렸을 겁니다. 남들은 저점에 싸게 매수해서 최대 33.12%의 수익을 볼 때 단순 홀딩은 본전보다 플러스 2.3%만 더 먹게 되는 손가락만 빠는 상황을 직면하게 되죠. 변동성이 더 높은 나스닥 3배 레버리지 TQQ는 마이너스 58%로 하락했는데요. 손익 비대칭성으로 본전을 찾는데 약 7%가 부족하게 되면서 더 불리한 상황이 되었죠. 근데 이걸 저점에서 직전 매입한 금액의 1배로 한번 물타고 거기서 또 한번 직전 매입금 1배로 물을 타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58%가 마이너스 29%로 줄고 또 한 번 더 타면서 마이너스 14.5%로 손실률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우상향을 타면 남들이 여전히 손실 볼 때 나는 최대 89.4%의 수익을 보게 되죠. 같은 방식으로 1배는 플러스 25%밖에 먹지 못하는데 3배는 레버리지로 최대 3.5배 이상의 수익을 더 먹게 되는 겁니다. 이건 증시가 떨어질수록 빛을 발휘하는데요. 코로나 발발로 나스닥이 마이너스 30% 가까운 경기 침체를 동반한 급락을 했을 때 대사이클 하단에서 내가 2번 물타서 몰빵했다면 최대 291%를 먹게 되었을 겁니다. 1배보다 2.2배를 더 먹게 되는 거죠. 이후 추가로 증시가 더 상승하게 되었는데 최대 500% 전후로 먹었을 겁니다. 이렇게 현금 비중은 변동성만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기회를 노려볼 수도 있는 거죠. 지금까지 현금 보유의 장점을 보았는데요. 이렇게 보면 거의 만능 자산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 단점은 없을까요? 딱 한 가지 단점이라면 현금 비중이 높아질수록 수익이 대폭 줄어든다는 겁니다. 근데 수익이 좀 줄어드는 건 비단 현금 보유의 문제만이 아니라 위험을 줄이기 위해 분산 투자하는 포트폴리오 방식 자체의 한계이기도 하죠. 에이, 남들은 다 크게 먹고 있는데 나 혼자 수익이 줄어드는 게 싫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식 투자를 쳐다도 보지 않는 게 정신건강에 좋겠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수많은 투자자들이 리스크 관리 없이 뛰어들다 사라진 게 이 바닥의 현실입니다. 아무리 난다긴다 하는 초고수라도 무조건 손실은 몇 번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안전하게 수익을 더 보는 방법은 없을까요? 몇 가지 대안은 있습니다. 첫째, 이전 1000% 수익률 TQ 속술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유일하게 안전하게 몰빵이 가능한 시점, 경기 침체를 동반한 대폭락장에서 지수 레버리지 ETF에 베팅해서 누구나 부자가 되는 방법. 둘째, 포트폴리오처럼 상승과 하락의 확률을 50대 50으로 전제하고 무지성으로 가기보다는 위험을 대비하긴 하되 가치 투자나 기술적 분석을 열심히 공부해서 최대한 저점과 고점 부근에서 비중을 유연하게 조절해 가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제가 가치와 기술에 대한 영상을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셋째, 어려운 액티브 투자를 공부하는데 시간 낭비하기보다는 주식은 오르면 계속 오르고 하락하면 계속 떨어지는 관성이 있다는 속성을 이용해서 퀀트식으로 비중 조절로 가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전월 대비 주가, 이평선 등과 같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상승 추세라고 생각하면 평소보다 비중을 좀 더 태우고 하락으로 전환하면 현금으로 보유하는 모멘텀 전략을 가미한다면 한정적이더라도 수익 개선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최대한 상승 사이클을 안전하고 길게 지속 가능하게 타는 것이 수익 극대화의 열쇠일 겁니다. 이제 실제 현금 조절하는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AI 모멘텀으로 주가가 쉬지 않고 계속 올랐는데요. 보아하니 시황은 여전히 좋아서 더 오를 것 같아 보이기는 하는데 단기 고점인 것 같아서 망설여집니다. 만약 지금 들어가기로 결정했다면 현금 비중을 어떻게 조절해야 될까요?
보수적으로 가느냐, 중립 혹은 공격적으로 가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사실 현금 비중의 정확한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예상되는 하락폭은 얼마이고 내가 얼만큼의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느냐에 따라 비중이 결정되겠죠. 우선 예상 하락폭의 기준이 필요한데요. 과거 삼성전자의 하락 사이클의 평균을 내볼 수 있을 겁니다. 급락폭 평균은 약 마이너스 36.8%이고 역사적으로는 최대 마이너스 47.8% 떨어졌었습니다. 또 기술적 관점에서 기준을 잡아볼 수도 있는데요. 이전 삼성전자 장투망함 영상에서 보셨듯이 대세 상승기에 월봉 5일선, 길게 본다면 10일 이평선을 최종적으로 지지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었죠. 이평선 기준은 시간이 지날수록 주가가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겠지만 현재 시점으로는 5일선까지는 마이너스 23.8%, 11선까지는 마이너스 44.37%입니다. 최악을 가정한다면 역사적인 폭락인 마이너스 47.8%인데 여기서 내가 마이너스 1% 손실을 넘어서는 건 도저히 못 참겠다면 아까 배웠던 대로 47.8%분의 1%로 주식 비중은 전체 자산 중 약 2%를 넣어야 될 겁니다. 마이너스 10%도 괜찮다면 약 21%까지도 넣어볼 수 있겠죠. 다만 마이너스 47.8%는 어디까지나 최악의 경우이고 손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의 한한 기준입니다. 만약 내가 손절이 가능하고 조금 더 짧게 치는 기준이 있다면 예상 손실 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비중은 더 높아질 수 있겠죠. 5일선에서 마이너스 1%만 손실을 보겠다고 하면 어떨까요? 마이너스 23.8%분의 1%로 전체 자산 중 약 4.2%를 들어갈 수 있어서 이전 2%보다 2배 더 비중을 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이너스 10%는 42%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로스컷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여기서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해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지금 당장은 들어가 보기는 하는데 단기 과열인 것 같은데 만약 눌림이 나온다면 5일선까지는 지지해 줄 것 같단 말이지. 손절은 5일선 최종 이탈로 잡고 현재 첫 진입 비중은 전체 손실의 1%인 4.2%로 진입하긴 하되 눌릴 때마다 물타기로 비중을 늘려보자. 손절 이전까지 최종 비중은 42% 되는 걸로 맞추게 되면 반등 시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야. 혹여나 손절하게 되더라도 전체 자산의 손실은 마이너스 10%보다 낮게 만들 수 있겠지 라고요. 상승 추세를 타고 있더라도 비중 조절은 필요한데요. 서학개미들 사이에 핫한 코스피 200 지수를 3배 가까이 추종하는 KOU ETF의 손익비를 보겠습니다. 이전 80% 손실 영상에서 다뤘던 이유로 다행히 3배도 손익 비대칭성을 극복하고 신고가를 갔는데요. 이렇게 코스피는 대세 상승 중이더라도 마이너스 10%에서 최대 마이너스 20%까지 중간에 눌림이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내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중간에 189%만 먹고 절반만 매도해서 현금을 확보하고 고점까지 쭉 보유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후 또 189% 추가 상승해서 많이 배가 아팠을 겁니다. 아, 괜히 매도했네. 그냥 들고 있었으면 2배 더 추가로 먹는 건데 라고 심리가 상당히 흔들렸겠죠. 마음 다잡고 꾹 참고 기다렸는데 그러다 예상치 못한 이란 전쟁 이슈가 터지게 되는데요. 3배는 마이너스 64.5% 급락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100% 바이앤홀드로 대비 없이 수익에 취해 있던 분들은 379%가 70%로 쪼그라드는 서론에서 보셨던 철수처럼 대참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매도하신 분들은 휴, 그래도 129%의 수익을 지키긴 했네. 그나마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오르고 덜 떨어지는 상황이 오면 오히려 반매도가 바이앤홀드보다 열등한 상황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리스크 관리가 틀린 것은 아닌데요. 추세를 길게 타야 하는 시기에 딱히 불확실한 요인이나 매도 시그널이 없는데도 너무 일찍 관리해서 수익을 크게 깎아먹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래도 합리적인 투자인 거죠. 결과론적으로 코스피가 다시 신고가를 갔을 망정이지 만약 이번 급락이 대세 하락 수준의 추세 전환이었다면 고비중으로 바이앤홀드 하신 분들은 수익보다는 돌이킬 수 없는 손실로 전환되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또 기회의 매수 측면에서도 봤을 때도 중도에 나온 현금을 손절 잡고 다시 저점에서 매수했다면 단순 바이앤홀드의 561%의 수익보다 828%의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었겠죠.
1보 물을지언정 2보 전진하게 되는 매매 레버리지 효과를 얻을 수도 있는 겁니다. 26년 5월 최근 코스피 상승이 후반부로 진입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리스크를 잊을 정도로 상승 추세에 열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시장이 급등할수록 더 냉정해져야 되겠죠. 제가 게시판에서 늘 언급드렸다시피 덜 먹더라도 손실을 덜 보는 게 결과론적으로 수익을 더 내고 내 자산을 지키는 길일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울고 웃고 영웅담처럼 한 획을 긋는 수익을 내다가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곳이기도 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테크는 평생 따라다니는 인생의 과학과도 같다고 하는데요. 이 바닥에서 오래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자산을 투자하든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과 실력으로 주식 투자를 하든 간에 리스크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겁니다. 이번 영상은 현금 위주의 손실 관리가 주였지만 차후 여건이 된다면 다른 수단들도 깊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